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꿀잠 주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3월이입니다. 아니, 이젠 월이라 불리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만큼은 경상도 봉화 최진사 댁 여종이었던 3월이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최진사 어르신이 병환으로 자리에 누우신 지 석 달째 온 집안이 조용히 그분의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약다리는 일을 거들고 있었지요. 최진사 어르신은 본래 학식이 깊고 마음씨 온화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과 마님은 달랐습니다. 욕심이 많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지요. 특히 종들에게는 더욱 심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같이 구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3월아, 약이 식었다. 어서 다시 데워오너라. 마님의 고함 소리에 부엌을 뛰쳐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늘 그랬듯이 허둥지둥 약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 어르신께서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습니다. 임도사를 불러주게. 묘자리를 부탁해야 하네. 임차사 어른은 최진사님의 오랜 벗이자 풍수지리에 능한 도사였습니다. 며칠 후 최진사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시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3일장을 마친 후 임차사 어른이 문상을 오셨지요. 하지만 마님은 임차사 어른을 반갑게 맞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도포를 입은 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보게, 묘자리 좀 알아봐 주게. 바쁜 사람이니 오래 붙들고 있을 순 없네. 마님의 차가운 말투에 임차사 어른은 아무 내색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지요. 아가씨, 나를 따라 산에 좀 올라가 주겠소? 묘자리를 알아봐야 하니. 아가씨라니요. 이 애는 우리 집 여종입니다. 3월아, 어서 도사 어른을 모시고 가거라. 마님의 호통에 저는 황급히 임차사 어른을 따라 나섰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임차사 어른은 제게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어찌 되셨는지, 이 집에 온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글은 아는지. 소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집 종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집 종이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지요.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이제 혼자입니다. 제 대답에 임차사 어른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산을 살피며 걸음을 옮기셨지요. 한참을 오르던 임차사 어른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한 곳을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기로군. 좋은 자리입니까? 제 물음에 임차사 어른은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좋은 자리지. 아주 좋은 자리야. 당대에 발복할 명당이라네. 이곳에 묘를 쓰면 3년 안에 자손이 크게 일어날 것이고 10년 안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게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진사 댁이 더욱 부유해지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임차사 어른의 다음 말씀은 뜻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최진사 댁에 맞지 않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아가씨, 잘 들으시게. 사람은 분수에 맞는 복을 누려야 하네. 그릇이 작은데 큰 복을 담으면 그릇이 깨지고 마는 법이지. 최진사 어른은 훌륭하셨으나 그 부인과 아드님은 욕심만 많고 덕이 없어. 이런 명당을 차지하면 오히려 화가 될 게야.
임차사 어른은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자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지요. 저 집안에는 이 정도가 적당하겠구나. 이곳에 묘를 쓰라고 전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임차사 어른이 처음 말씀하신 명당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임차사 어른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아까 그 자리를 기억하고 있는가? 예, 어른. 좋은 자리라네. 진짜 좋은 자리야. 하지만 그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차지해야 하네. 욕심 많은 이가 명당을 독차지하면 하늘이 허락지 않지. 임차사 어른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아가씨는 눈빛이 맑고 마음씨가 곱구나. 비록 지금은 천한 신분이지만 하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네. 사람의 마음을 보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임차사 어른께서 묘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뒷산 중턱의 소나무 아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좋은 자리냐? 그저 무난한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마님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묘를 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임차사 어른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분수에 맞는 복을 누려야 한다. 하늘은 신분을 따지지 않고 마음을 본다. 그리고 그 명당 자리, 당대에 발복한다는 그곳.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 뒷산 구석진 곳에 묻혀 계셨습니다. 종의 신분이었기에 제대로 된 묘도 쓰지 못하고 돌무더기만 올려놓은 곳이었지요. 만약에 아버지를 그 명당 자리로 모실 수 있다면, 그날부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아버지를 그 명당 자리로 모시겠다고, 그리고 이 노비의 삶에서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묘를 옮기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이곳을 떠날 여비. 저는 그날부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물을 길었습니다. 마님 몰래 품을 팔기도 했지요. 한 푼, 두 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3년째 되던 해, 저는 쌀 한 가마니와 은자 몇 냥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옮기고 이곳을 떠날 수 있는 돈. 어느 달 밝은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이제 움직여야 한다고. 임차사 어른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늘은 신분을 따지지 않고 마음을 본다네.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비록 천한 여종의 몸이지만 정성을 다한다면 하늘이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그날 밤 저는 아무도 모르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아버지의 묘를 찾았고 혼자서 조금씩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손에 피가 나고 온몸이 쑤셨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의 유고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임차사 어른이 말씀하신 그 명당 자리로 옮겼습니다. 달빛 아래 새 묘 앞에 절을 올리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좋은 곳에 편히 계세요. 그리고 딸이 이 노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밤의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옮긴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되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비 문서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도망쳐도 그 문서가 있는 한 평생 쫓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마님은 귀한 문서들을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노비 문서도 그곳에 있을 것이 분명했지요. 며칠 밤을 궁리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안방에 들어가 제 노비 문서를 찾아내기로. 그날 밤 달도 없이 어두웠습니다. 온 집안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쿵쿵 뛰어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 것 같았습니다.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장롱을 찾았지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마님의 고함 소리에 온 집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박차고 나가 뒷마당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사머리다. 사머리가 도망친다. 담장을 넘고 또 넘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횃불을 든 사람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골짜기로, 어디론가 계속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발이 아프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깊은 산속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뒤쫓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무 아래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노비 문서도 찾지 못했는데.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혹독한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의 긴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산나물과 계곡물로 연명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마을은 피해 다녔지요. 혹시 최진사댁 사람들이 저를 찾으러 다닐까 두려워서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배고픔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주막집 앞을 지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왔소? 일손이 부족한데 며칠만 일해주면 밥이랑 잠자리를 주겠소. 저는 고맙게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니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막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손님들의 시중을 들어야 했지요. 그것도 모자라 술 취한 사내들의 희롱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가씨, 이리 와서 술 한 잔 따라주게. 저는 그저 밤 나르는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주막에서 일하면서 술상 시중도 못 들겠다는 게냐? 한 사내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쫓아나오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들어와서 사과하지 못해. 손님한테 무례하게 굴면 어떡해.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일은 못하겠습니다. 그럼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저는 그 주막을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다시 길을 헤맸습니다. 다음 마을, 또 그 다음 마을. 어디를 가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여자 혼자 떠돌아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려는 사내들. 어느 날은 한 부잣집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주인 영감이 밤마다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곳도 떠나야 했지요. 또 어느 날은 길에서 도적을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나마 모아둔 돈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밤 빈 사당에서 떨며 잠을 청할 때도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돌아갈까? 차라리 최진사댁 여종으로 사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의 묘 앞에서 했던 맹세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노비로 살지 않겠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겠다. 그리고 임차사 어른의 말씀도 하늘은 신분을 따지지 않고 마음을 본다네.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석 달이 넘는 떠돌이 생활 끝에 저는 마침내 강원도 깊은 산골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한 주막집을 발견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저는 집을 나온 지 석 달이 넘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술 시중은 못 들지만 설거지며 청소며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자리와 하루 한 끼만 주십시오. 주막 주인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아하니 사연이 있는 것 같구나. 일단 며칠 지켜보고 결정하지. 그렇게 저는 그 주막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나무하기.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 내외는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굳은 일도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주막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집에서 계속 일하겠소? 품삯은 많이 못 주지만 밥은 세 끼 챙겨주고 방도 따로 주겠소. 감사합니다, 주인 어른. 그렇게 저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언제 최진사댁 사람들이 저를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노비 문서가 남아있다는 사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포졸들이 저를 잡으러 오는 꿈, 다시 최진사댁 종살이를 하는 꿈.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묘가 있는 명당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주세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큰 눈이 내렸습니다. 주막에는 길손이 뜸했고 한적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눈을 뒤집어 쓴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사내는 4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지요. 주막 주인이 그를 맞아들였고 저는 따뜻한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사내는 밥을 먹으며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십니까? 아니요, 저 너머 골짜기에 혼자 살고 있소.
가끔 장을 보러 이 길을 지나가지요. 혼자 사신다니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소. 자식도 없고. 사내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주막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머라, 저 신서방이라는 양반, 착해 보이지 않니? 그러게요. 혼자 산다고 하니 안 됐구나. 마침 너도 갈 곳 없는 처지고. 어떠냐, 저 양반한테 시집 가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무슨, 뭐가 어째? 너는 젊고 일도 잘하잖니. 저 양반도 혼자 사느라 외로울 거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구나. 사실 저도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주막에서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언제까지나 숨어 지낼 수도 없고. 며칠 후 주막 주인이 신서방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 신서방은 난처해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집도 초라한데. 아닙니다. 저는 가진 것 없습니다. 그저 성실히 일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직접 말했습니다. 신서방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함께 살아보겠소. 이렇게 해서 저는 신서방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실 부인이 아닌 첩의 신분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노비 출신, 양반 가문의 정실이 될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신서방의 집은 깊은 산골에 있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별것 없지만 이제 이곳이 당신 집이요. 신서방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 집. 드디어 저만의 집이 생긴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밭을 일구고 밥을 짓고. 신서방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아시오? 조금 배운 적이 있소. 저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신서방은 기꺼이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에는 촛불 아래 글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한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자문을 그리고 사서삼경의 기초를. 글을 배우며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책 속에는 제가 몰랐던 지혜와 가르침이 가득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저는 신서방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신서방도 기뻐하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름을 지어야겠소. 지혜롭게 자라라는 뜻으로 지명이라 하겠소. 2해 후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덕수라 지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그리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어미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구나. 하지만 글은 가르쳐 줄 수 있어. 글을 알아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다. 아이들이 5살, 3살이 되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서방도 함께 가르쳤습니다. 두 아들은 총명했습니다. 특히 큰아들 지명이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고, 둘째 덕수는 깊이 생각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것은 사람됨이었습니다. 지명아, 덕수야. 너희는 절대 남을 깔보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신분이 높고
낮음으로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란다. 마음씨가 귀한 사람이 진정으로 귀한 사람이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새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장성했습니다. 15살, 13살이 되었을 때 저는 신서방과 의논했습니다. 아이들을 과거 시험 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싶지만 우리 형편이 제가 모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으로 아이들을 한양으로 보냅시다. 사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왔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을 위해 쓸 날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큰아들 지명이가 생원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년 후에는 둘째 덕수도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온 마을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산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두 아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했으니 대단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큰아들 지명이는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에 들어갔고 28세에 정원이 되었습니다. 둘째 덕수도 뒤를 이어 문과에 급제하여 승정원의 주서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큰 기와집을 마련했고 종들도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면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조심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 애썼고 이웃들에게 늘 겸손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집에 모인 어느 날 저녁, 저는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명아, 덕수야. 너희에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어머니는 본래 경상도 봉화 최진사댁의 여종이었단다. 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종이라니요. 그래, 천한 종의 몸이었지. 하지만 어머니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도망쳐 나와 너희 아버지를 만났고 너희를 낳았단다. 저는 그간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임차사 어른을 만난 일, 아버지의 묘를 명당으로 옮긴 일, 도망친 일, 고생한 일. 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어머니, 신분이 천했던들 어떠하냐? 어머니는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스스로 복을 불러왔단다. 너희도 기억하거라.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됨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절대 남을 함부로 대하지 말거라. 큰아들 지명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야말로 진정으로 귀한 분이십니다. 신분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가 저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둘째 덕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천한 여종 삼월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아들의 어머니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명당 한 자리와 포기하지 않은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비 변선과 여인의 이야기. 제 이름은 변선입니다. 25살 되던 해 가을,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고향은 전라도 남원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지만 벼슬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소원이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보는 것이라 하셨지요. 선아, 이번에는 꼭 급제해야 한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내 손에 달렸구나. 아버지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길을 떠났습니다.
책 몇 권과 옷가지를 보따리에 넣고 노자돈 몇 냥을 품에 품었습니다. 한양까지는 보름 이상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하루를 걷고 또 하루를 걷고 가끔 주막에서 묵기도 하고 때로는 빈 사당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충청도 공주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았던 날이었지요. 아, 날씨가 참 좋구나. 마음까지 상쾌해져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공주 읍내에 도착하면 좋은 주막에서 하루 묵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런, 비가 오려나 보구나. 서둘러 걸음을 옮겼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어디 비를 피할 곳이. 주위를 둘러보니 길가에 옹기를 굽는 가마가 보였습니다. 큰 가마통이 비어 있었지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마 안은 좁았지만 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젖은 옷을 털고 있는데, 아! 작은 비명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가마 안구석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달빛 같은 피부에 버들잎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디로 가시겠어요? 함께 비를 피하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난처했습니다. 낯선 남녀가 이렇게 좁은 곳에 단둘이 있다니. 하지만 저도 친정 다녀오는 길에 비를 만나 여기 피해 있었어요. 선비님도 어서 앉으세요. 여인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가마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앉으니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먼 길 가시나 봐요. 여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예,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친정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해서 다녀오는 길이에요.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까? 다행히 좀 나아지셨어요. 그래도 며칠 더 있다가 올까 했는데 남편이 기다릴까 싶어서. 남편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어찌 시집을 안 갔겠습니까? 여인이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시장하시겠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찹쌀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괜찮아요. 어차피 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나눠 먹어요. 여인이 떡을 반으로 나눠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고맙게 받아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여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는 눈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좁은 공간, 은은한 여인의 향기,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듯한 그녀의 모습.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저분은 남의 아내가 아닌가. 하지만 제 손은 어느새 여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인도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조금씩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가마가 워낙 좁아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 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이야기요? 네. 이 비가 그칠 때까지 지루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랍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 손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자리를 바로 잡고 앉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인데요? 옛날 어느 곳에 심성락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젊은 시절 온갖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었지요. 여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흔들리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마 안에는 여인의 목소리만 고요히 울려 퍼졌습니다. 여인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심성락은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였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기도 했지요. 나이가 들어서는 더 심해졌어요. 도박에 빠져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그야말로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여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이야기는 생생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40이 되던 해 심성락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게 흘러갔는지를요. 주변을 돌아보니 아내는 떠났고 자식들은 연을 끊었고 친구라고는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걷다가도 뉘우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요. 맞아요. 심성락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는 도사 한 분이 수행하고 계셨지요. 심성락은 그 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도사는 심성락을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내가 진정으로 뉘우치느냐? 10년간 이곳에서 수행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예, 스승님. 10년이고 20년이고 수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성락은 도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인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아까까지 흔들렸던 마음은 어느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심성락은 정말 열심히 수행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밭일을 하고 단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스승인 도사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굳건하구나. 과거의 죄를 씻으려는 내 의지가 가상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심성락은 이제 제법 도를 깨우친 수행자가 되어 있었어요. 여인이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심성락이 스승을 찾아갔어요. 스승님, 7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이제 제 수행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잠시 속세로 내려가 제 마음을 시험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도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이르다. 내 수행이 깊어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 완전하지 않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하지만 심성락은 고집을 부렸어요. 스승님 7년이나 수행했는데 이제는 세상의 유혹쯤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도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허락했어요.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한순간의 방심이 7년 공부를 허사로 만들 수 있느니라. 조심 또 조심해라. 저는 이야기의 전개가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심성락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심성락은 산을 내려왔어요. 세상은 7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장터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심성락은 생각했어요. 보아라,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7년의 수행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며칠을 돌아다녔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도 참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도 눈길을 주지 않았고, 돈이 가득한 전당포 앞을 지나도 욕심이 나지 않았어요. 심성락은 우쭐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제법 도를 닦았구나. 스승님도 놀라실 거야. 여인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치 경고하듯.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심성락이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길가에 조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을이라 조가 익어서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참 아름답구나. 심성락은 조밭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그런데 문득 배가 고파졌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걸었기 때문이었지요. 조가 참 탐스럽게 익었네. 나달 한두 개쯤이야. 심성락은 무심코 손을 뻗어 조 나달을 땄습니다. 하나, 둘, 셋. 3개를 따서 입에 넣고 씹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이 목소리를 낮추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7년을 수행했건을 아직도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는구나. 심성락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스승 도사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따라왔는지. 스승님, 이건 그저 조 나달 3개일 뿐입니다. 배가 고파서. 도사의 얼굴은 엄격했어요. 조 나달 3개라고? 그것이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 내가 허락받고 먹었느냐?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다. 저는 숨을 죽이고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년을 수행했으되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마음속에 욕심은 여전하고 분별심도 부족하다. 내게 벌을 내리겠다. 도사가 지팡이를 한번 휘두르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심성락의 몸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손과 발은 소의 다리가 되고 얼굴은 소 얼굴이 되고 순식간에 심성락은 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심성락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음매하는 소 울음소리 뿐이었어요. 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저는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사가 말했어요. 넌 이제 3년간 소로 지내야 한다. 이 조밭 주인 집에서 일하며 내가 먹은 조나탈 3개의 값을 갚아라. 그리고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그렇게 말하고는 도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여인이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7년을 수행한 사람도 조나탈 세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물며 그 말에 담긴 뜻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소가 된 심성락은 조밭 주인을 찾아갔어요. 아니, 정확히는 저절로 그 집으로 발걸음이 향했지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조밭 주인은 조서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농부였지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가족들 먹여 살리기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조서방이 밭에 나왔다가 소를 발견했어요. 이게 누구 소지? 주인도 없이 왜 여기 있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조서방은 고민하다가 소를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일단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집에서 돌보자. 그런데 이 소가 보통 소가 아니었어요. 밭을 가는데 다른 소보다 3배는 빨랐고 짐을 나르는데 2배는 많이 실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영리하기까지 했지요.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이 소 참 신기하구만. 이렇게 일을 잘하다니. 조서방은 소를 아꼈어요. 좋은 여물을 주고 따뜻한 외양간을 만들어주고 소처럼 변한 심성락은 그런 조서방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여인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아까의 흔들렸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심성락 덕분에 조서방 집은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밭농사가 잘 되어 쌀이 창고에 가득했고 소가 나르는 짐으로 장사도 하게 되었지요. 이 소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집안이 일어났어. 정말 복소야. 조서방의 아내도 소를 소중히 여겼어요. 매일 깨끗이 씻어주고 병이라도 날까봐 조심스럽게 돌보았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조서방이 외양간으로 갔는데 소가 없어지고 대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바로 심성락이었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우리 집 소는 어디 갔소? 조서방님,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바로 그 소였습니다. 심성락은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7년간 수행했던 일, 조나달 3개를 먹은 일, 소로 변한 일. 조서방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받아들였습니다. 그동안 그 소가 얼마나 영리했는지 생각하니 이해가 갔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다시 산으로 돌아가 수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조서방님, 3년간 신세를 졌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으니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가지신 재산을 모두 팔아 큰 잔치를 여십시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고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십시오. 그리고 보름 뒤에 3사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큰 복이 올 것입니다. 조서방은 의아했지만 심성락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재산을 팔아 큰 잔치를 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여인이 잠시 물을 마시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마을에 도적대가 들이닥쳤습니다. 500명이나 되는 큰 무리였지요. 두목과 참모 둘이 먼저 조서방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 집이 제일 부자라고 했는데. 어라. 도적들은 당황했어요. 집에 돈이라곤 한 푼도 없었거든요. 대신 잔치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요. 조서방이 나와 말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시겠으니 이 음식들을 드십시오. 뭐라고? 도적 두목과 참모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자신들이 도적인데 환대를 받다니. 조서방은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어요. 도적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점차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접받은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음식을 먹으며 조서방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도적질을 하십니까? 두목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살 길이 막막해서요.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조서방은 심성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7년을 수행한 사람도 조나탈 세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소가 되어 3년을 속죄했다는 이야기를. 그분은 잘못을 깨닫고 다시 수행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적 두목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바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뉘우치면 됩니다. 그날 밤 도적 두목은 큰 결심을 했어요. 500명의 도적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지요. 우리 모두 도적질을 그만두자. 산으로 들어가 수행하며 살자.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두목의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0명의 도적들은 산으로 들어가 절을 지었어요. 그리고 심성락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밭을 일구고 경전을 읽고 명상하며 바른 삶을 살기 시작했지요. 여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밖에서는 어느새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심성락은 7년을 수행하고도 조나달 세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순간의 욕망이 평생의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선비님은 과거 보러 가시는 길이시고 저는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각자의 도리를 지킵시다. 여인이 일어나 옷매를 여미었습니다. 비가 그쳤네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비님, 과거에 꼭 급제하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가마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저의 이야기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인이 뒤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여인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가마 안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7년을 수행한 사람도 조나탈 세계를 참지 못했구나. 나는 아무런 수행도 하지 않았으면서 어찌 그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날의 교훈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지만 그날 옹기 가마 안에서 들은 이야기는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욕망을 이기는 것, 도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가르쳐준 이름 모를 여인에게 저는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손진사의 보쌈 이야기. 손진사의 뜻밖의 복.
제 이름은 손진사입니다. 본관은 밀양, 전라도 장수연의 대대로 살아온 양반 집안이지요. 하지만 양반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살 되던 해봄, 아내 덕분에 진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3살 위였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장가를 못 가고 있던 저를 불쌍히 여긴 아버지 친구분이 딸을 며느리로 보내주셨지요. 선아, 미안하구나. 아비가 무능해서 내게 변변한 장가도 들여주지 못하고. 아닙니다, 아버지. 아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아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품을 팔아 돈을 벌어왔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밭일을 거들고, 길쌈을 하여 팔고, 그렇게 번 돈으로 저를 공부시켰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쌀이 조금 있어요. 흰쌀밥을 지어드릴게요. 당신은 먹었소? 저는 아침에 먹었어요. 서방님은 공부하셔야 하니 든든히 드세요.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제게만 밥을 차려주고 자신은 죽으로 때우곤 했지요. 그렇게 5년을 공부한 끝에 진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손진사, 이제 문과만 급제하면 벼슬길에 오르겠구만.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오랜 무리가 쌓여 지병이 도진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문과 급제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 죄송해요. 무슨 소리요? 당신은 곧 나을 거요. 내가 약을 구해올 테니. 하지만 약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을 팔아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결국 아내는 25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신,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당신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소. 저는 아내의 무덤 앞에서 사흘밤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25살에 호라비가 되었습니다. 문과 공부는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마을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가야겠구나. 서당에는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왔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 학비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지요. 진사님, 이번 달은 쌀이 없어서 학비를. 괜찮습니다. 다음에 주십시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과부 유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수절하며 지내는 여인이었지요. 처음 그녀를 본 것은 장터에서였습니다. 깨끗한 치마 저고리의 단정한 모습, 그리고 맑은 눈빛. 한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분이 과부 유씨로구나. 마을 사람들은 유씨를 칭찬했습니다. 인품도 좋고 살림도 잘하고 참 훌륭한 여인이야. 맞아. 수절하며 혼자 사는데 흠잡을 데가 없어. 저는 유씨를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호라비 선비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저도 모르게 그녀를 찾았고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녀가 가까이 오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겨우 인사만 하고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난한 서당 훈장이었고 유 씨는 여전히 수절하는 과부였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당 문을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진사님 계십니까? 문을 열어보니 과부 유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말을 더듬었습니다. 유소저. 무슨 일로? 진사님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부탁이요? 네. 집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옮겨야 하거든요.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아, 그럼요. 당연히 도와드리지요. 저는 너무 기뻐서 얼른 대답했습니다. 유 씨와 함께 걸을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 씨의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그저 옆에서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유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정말 좋습니다. 서당에 아이들이 많나요? 10명 정도 됩니다. 다들 착한 아이들이지요. 진사님께서 잘 가르치시나 봐요. 마을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유 씨가 저를 칭찬하다니. 유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저기 뒷란에 장독대가 있는데요. 저것을 앞마당으로 옮겨야 해요. 아, 네. 제가 옮기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장독을 옮겼습니다. 유 씨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힘껏 일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사님. 저녁이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녁을 먹고 싶었습니다. 유 씨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유 씨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주안상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술과 안주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지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유 씨가 직접 차려준 술상이라니.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유 씨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사님, 혼자 사시느라 힘드시지요?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혼은 생각 안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이 형편에 누가 저를. 진사님은 좋은 분이세요. 학식도 있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유 씨의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유 씨도 저를?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못하는 체질이라 금방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진사님, 괜찮으세요? 네. 조금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안에서 좀 쉬세요. 제가 자리를 깔아드릴게요. 유 씨가 저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세요. 술이 깨면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불에 누웠습니다. 술 기운에 눈이 감겼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려는 순간 유 씨가 제 곁에 앉았습니다. 진사님. 네. 제가 진사님 머리를 좀 만져봐도 될까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으니까요. 유 씨가 제 상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가만히 계세요. 곧 아실 거예요. 유 씨는 제 머리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처럼 머리를 따 쪽을 틀었습니다. 이게 대체. 그리고는 여자 옷을 가져와 제게 입혔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도 못했습니다. 유소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진사님, 조용히 계세요. 이것이 진사님을 위한 일입니다. 유 씨는 저를 이불로 꽁꽁 싸맸습니다. 마치 보따리처럼. 움직이지 마세요. 제발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유 씨가 불을 끄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꿈인가? 한참이 지났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 그리고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기다. 어서 가마에 씻자. 몇 사람이 들이닥쳐 이불에 쌓인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혀 있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마에 실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이게 보쌈이구나. 내가 과부 유씨로 오인되어 보쌈당하고 있구나.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여장을 시킨 이유, 이불로 감싼 이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가마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시간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불에 쌓인 채 가마 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이걸 어쩌나? 이대로 가면 큰일 나는데.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불이 너무 단단히 감겨 있어 움직일 수도 없었고, 입도 막혀 있어 소리도 지를 수 없었습니다. 술 기운도 아직 가시지 않아 머리가 멍했습니다. 마침내 가마가 멈췄습니다. 도착했다. 어서 안으로 들여라. 저는 가마에서 내려져 어딘가로 옮겨졌습니다. 큰 집인 것 같았습니다. 기와집 특유의 냄새가 났으니까요. 여기 방에 눕혀라. 사람들이 저를 방 안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이게... 아니, 이 사람 남자 아닌가? 뭐라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당장 주인 어른께 아뢰어라. 잠시 후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주인 어른, 큰일 났습니다. 과부 유 씨를 데려오라 하셨는데.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뭐? 남자를? 방문이 벌컥 열리고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당당한 풍채의 사내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겨우 입에 천을 빼내고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손진사라고 합니다. 손진사? 과부 유 씨는 어디 갔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것이 소인도 정확히는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기운에 머리가 돌고 상황 자체가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유 씨가 소인을 집으로 불러서는 술을 먹이고 여장을 시켜 이불에 싸맸습니다. 그리고 감히 거짓말을. 유 씨가 왜 그런 짓을 하겠느냐? 사내가 화를 냈습니다. 그는 고을의 이방이었습니다. 아전 중에서도 권세가 큰 사람이었지요. 아버님! 그때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딸아, 걱정 마라. 착오가 있었던 것 같구나. 곧 해결하마. 이방의 딸이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꽤 아름다운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진사라고 했나? 이건 순전히 우리 쪽 실수다. 내게 미안하게 됐구나. 소인을 돌려보내주시겠습니까? 그래야겠지. 하지만 이방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네가 내 딸과 한 방에 있었고 사람들도 다 알게 되었다. 이거 참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그제야 저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방은 딸의 혼처를 구하지 못해 과부 유 씨를 보쌈에 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하여 저를 데려온 것이고, 죄송합니다, 이방 어른. 하지만 저는 정말... 알겠네. 내 잘못이 아니지. 우리가 실수한 거니까. 이방이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딸아, 미안하구나. 아비가 너무 성급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늦었으니 일단 여기서 쉬게. 내일 아침 집으로 보내주마. 이방이 나가려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느냐? 저 이미 이렇게 되었는데. 그냥 이분과. 뭐라고? 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25입니다. 이방 어른의 딸이라고 모두들 함부로 청혼도 못하고. 이렇게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차라리 이방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손진사, 내 나이가 어찌 되느냐? 30입니다. 혼인은 했었나?
일찍 아내를 여의고 호라비로 지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서당 훈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사시험은 합격했으나 문과는 진사시험에 합격했다고 이방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학식은 있구나. 비록 가난하지만 공부하는 선비라. 이방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손진사, 내 딸과 혼인할 생각이 있느냐? 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딸이 혼기를 놓쳤다. 이방의 딸이라 다들 함부로 청혼하지 못하고 나 역시 사위감을 너무 까다롭게 골랐다. 그러는 사이 딸의 나이가 25이 되어버렸지. 이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일이 비록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만 이것도 인연이 아니겠느냐? 네가 우리 딸과 혼인한다면 내가 혼수를 넉넉히 해주마.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지만 소희는 가난한 선비일 뿐입니다. 진사시험에 합격했으면 충분하다. 앞으로 문과에 급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학식 있는 선비면 되었다. 이방의 딸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줍은 표정이었습니다. 손진사님, 저는 좋습니다. 저는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저와 혼인하겠다니. 하지만 소희는 생각할 시간을 주마. 내일 아침까지 결정하게. 이방이 나가고 저는 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진사님. 네.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싫었어요. 보쌈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처지도 난처해요. 25에 시집도 못 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방의 딸이라고 교만하다고, 눈이 높다고. 사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여인도 저처럼 외로웠던 것입니다. 소저. 네. 소인도 혼자 살기 외로웠습니다. 과부 유씨를 흠모하며 몇 년을 보냈지만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제 처지가 부끄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소저를 만났습니다. 이것도 인연이겠지요.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소인이 비록 가난하지만 성실히 살겠습니다. 소저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딸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지난 삶에 대해, 꿈에 대해, 앞으로의 바람에 대해. 그리고 어느새 둘 다 술기운과 피곤함에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지만 옆에 누워 자고 있는 여인을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도 넓고 집도 웅장했습니다. 일어났구나, 손진사. 이방이 마루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이방 어른. 생각은 해보았느냐? 예. 소인이 비록 보잘것없지만 따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방이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 그럼 혼례를 올려야겠구나. 한 달 후에 날을 잡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이방이 웃었습니다. 내 집이 어디라 했지? 장수현? 예. 그곳에 집은 있느냐? 초라한 초가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안 되겠구나. 내가 집을 하나 마련해 주마. 기와집으로 말이다.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럴 순 없습니다. 사위가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어찌 내 딸을 모시겠느냐?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 받아라. 이방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논도 5마지기 마련해 주마. 그리고 소 2마리도. 장인어른, 너무 과분합니다. 아니다. 내 딸을 부탁하는 것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네가 문과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책도 사주겠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제게 일어나다니. 한 달 후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손진사, 복이 터졌구만. 이방 어른의 사위가 되다니. 저는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이방이 마련해 준 기와집이었습니다. 장수연에서 제일 좋은 집이었지요. 서방님, 이 집이 정말 우리 집이에요? 그렇소, 부인. 아내가 된 여인은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방이 준 논 5마지기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 2마리가 있어 밭갈이도 수월했지요.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구나. 저는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방이 사준 책들을 읽으며 문과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훌륭한 아내였습니다. 살림을 잘했고 저를 내조했습니다. 서방님 공부하시는데 이거 드세요.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야식을 준비해 주고. 1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서방님, 아들입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저는 아이를 안고 기뻐했습니다. 이보다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2년 후 딸도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저는 마침내 문과에 급제했습니다. 합격! 손진사가 문과에 급제했다.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장인 이방도 기뻐했습니다. 역시 내 사위야. 내가 믿었다. 저는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벼슬이었지만 성실히 일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현감이 되었고 또 몇 년 후에는 부사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날로 번성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고 아내와도 금슬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과부 유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저는 장수연으로 돌아가 유 씨를 찾았습니다. 유 씨는 여전히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진사님, 아니, 이제 부사 어른이시지요. 유소저,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저는 유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왜 저에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유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부사 어른께서 저를 흠모하신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지요. 몇 년을 멀리서 바라만 보시는 것을. 하지만 부사 어른은 가난하셨고 저는 과부였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혼인이 불가능했지요. 그래서 이방 어른이 저를 보쌈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지요. 이것을 이용하면 부사 어른께 복을 드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잘못되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사 어른은 좋은 분이셨어요. 가난하지만 학식이 있고 성실하고. 그런 분이 계속 불우하게 사시는 것을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유 씨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일생을 수절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재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방 어른의 소나귀에 들어가느니 부사 어른께 복을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유소저, 이방 어른의 따님과 행복하게 사시지요? 소문 들었습니다. 금슬이 좋으시다고. 예, 모두 소저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부사 어른께서 성실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 씨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당신과의 혼인이 우연이 아니었소. 유 씨의 지혜로운 계책이었소. 아내가 말했습니다. 유 씨는 훌륭한 분이에요. 저도 인사드리러 가야겠어요. 다음 날 저희 부부는 유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유 씨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서로 인연이 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저희는 유 씨를 자주 찾아뵙고 도왔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내드리고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유 씨는 조용히 수절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늘 찾아뵙고 모셨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저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손자, 손녀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손자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머니와 혼인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다. 참 희한한 일이 있었단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쌈 당한 일, 이방의 딸과 혼인한 일. 와,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그렇지?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이란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복이 찾아온다. 손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유씨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훌륭하게 사셨지. 수절하며 평생을 살다가 편안히 돌아가셨단다. 우리가 장례도 모셨고, 유씨 할머니는 참 지혜로운 분이셨네요. 그렇다. 자신의 복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복을 만들어주신 분이지. 할아버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단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소저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난한 서당 훈장에서 벼슬아치가 되고, 외로운 호라비에서 행복한 가장이 되고, 모두 유 씨의 지혜로운 계책 덕분이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뜻밖의 길로 복이 찾아오니까요. 그리고 그 복을 알아보고 잡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장님 심서방의 이야기. 장님 심서방의 지혜. 제 이름은 심서방입니다. 25살 되던 해봄,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중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지요. 한 달을 앓아 누웠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눈이 보이세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이요.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앞을 못 보게 되다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함께 살아갈 거예요. 아내의 따뜻한 손길에 힘을 얻었습니다. 고맙소, 당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손으로 만져서 위치를 파악하고, 소리로 사람을 구분하고, 냄새로 음식을 알아보고, 이제 제법 익숙해졌구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어쩌려고. 저희 부부는 산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작은 논 세마지기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논에 나가면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새끼를 꼬고, 망태기를 엮고, 곡식을 골라내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물골이 우리 논으로 잘 터져 있소? 네, 서방님. 오늘은 잘 돼 있어요. 물골이란 논에 물을 대는 물길을 말합니다. 산골 마을이라 물이 귀했습니다.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논으로 대야 했는데 그 물길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중요했지요. 우리 논과 이웃 최서방 논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골을 공평하게 나눠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물골을 자기 논으로 터놓고. 하지만 제가 앞을 못 보게 된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당신, 물골이 또 최서방 논으로 터져 있어. 예. 어제는 우리 차례였는데. 최서방한테 가서 얘기해 보시오.
아내가 최서방을 찾아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뭐? 내가 언제 물꼬를 내 눈으로만 텄다고? 증거 있어? 하지만 당신네 남편이 앞을 못 보니까 제대로 확인도 못하는 거 아니오? 나는 규칙대로 했어. 최서방은 뻔뻔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물골은 늘 최서방 눈으로만 터져 있었습니다. 서방님, 또 물골이. 알았어. 내가 가보겠소. 저는 지팡이를 짚고 최서방 집을 찾아갔습니다. 최서방 계시오? 누구요? 아, 심서방이구려. 물골 이야기를 좀 하려고. 또 그 소리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소? 나는 규칙대로 하고 있다니까. 하지만 우리 노는 물이 부족해서. 그건 내 알 바 아니오. 당신이 눈이 안 보인다고 내가 왜 양보해야 하오? 최서방의 말에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공평하게 나눠 쓸시다. 공평하게 하고 있어.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저는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서방님? 안 되었소. 최서방이 들은 척도 안 하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가 올해도 농사를 망치겠어요. 그 해도 역시 농사가 잘 안 됐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반면 최서방 노는 물이 풍족해서 벼가 잘 자랐습니다. 아이고, 올해는 풍년이로구만. 하하. 최서방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처녀 옥순이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옥순이는 총명하기로 소문난 처녀였습니다. 글도 배웠고 머리 회전이 빨라서 마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심서방님 안녕하세요. 오, 옥순이로구나. 무슨 일로 왔느냐? 심서방님 사정을 들었어요. 최서방이 물꼬를 톡 차지한다고요. 그래. 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앞을 못 보니. 아닙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겁니까? 옥순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방법이 있어요. 욕심쟁이 최서방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무슨 방법인데? 잘 들으세요, 심서방님. 옥순이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백지 한 장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 겹으로 정성스럽게 싸는 거예요. 마치 아주 귀한 문서처럼요. 백지를? 네. 비단 보자기로 싸고 또 종이로 싸고 여러 겹으로요. 그리고 벽장 깊숙이 보관하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최서방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서방, 자네가 3년 전에 내게 빌려간 돈 500냥. 이제 갚아야 하지 않겠나? 라고요. 뭐? 하지만 최서방이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알아요. 하지만 심서방님은 앞을 못 보시잖아요. 최서방이 차용증을 써줬다고 우기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거짓말 아니냐? 최서방이 몇 해째 심서방님을 속이고 있잖아요. 물꼬를 독차지하면서도 규칙대로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옥순이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아에 가면 들통날 텐데. 들통나지 않아요. 제가 다 계획했으니 믿고 따라하세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일까? 하지만 몇 해째 최서방에게 당하기만 한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좋다. 해보자. 잘 결정하셨어요, 심서방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옥순이는 백지를 가져와 정성스럽게 여러 겹으로 쌌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벽장 깊숙이 보관하세요. 그리고 며칠 후에 최서방을 찾아가세요. 알겠다, 옥순아. 고맙구나. 천만에요.
욕심쟁이는 벌을 받아야죠. 저는 옥순이가 준 문서를 벽장에 넣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정말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최서방을 혼내줄 수 있을까?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지팡이를 짚고 최서방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서방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품에는 옥순이가 준비해준 차용증을 품고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서방, 최서방 계시오?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아, 심서방이구려. 또 무슨 일이요? 최서방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최서방, 할 말이 있어 왔소. 물골 이야기면 하지도 마시오. 나는 규칙대로. 물골 이야기가 아니오. 제 말에 최서방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럼 뭔데? 자네가 3년 전에 내게 빌려간 돈 말이오. 뭐? 무슨 돈? 500냥. 기억 안 나오? 최서방이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당신한테 돈 빌린 적 없소. 아니, 분명히 빌려갔소. 3년 전 가을이었소. 자네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도 안 돼. 나는 그런 적 없소. 최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차용증도 있소. 자네가 직접 쓴 것. 차용증?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집에 잘 보관하고 있어. 필요하면 보여줄 수도 있어. 허튼 소리 마시오. 나는 돈 빌린 적 없다니까. 최서방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관아에 가서 따지자고. 원님 앞에서 차용증을 내보이면 알 것 아니오? 뭐? 뭐라고? 최서방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오. 하지만 차용증은 분명히 있어. 자네가 돈을 안 갚으면 관아에 고소하겠소. 이 사람이 미쳤구만. 있지도 않은 돈을. 있소. 500냥 분명히 빌려줬소. 이제 3년이 지났으니 갚아야 할 때 아니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서방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정말 관아에 갈 거요? 그럼요. 내일 당장 가겠소. 정월 초하루니 원님께서도 민원을 받으실 것이오. 잠깐만. 최서방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니오? 3년 전 일이라. 기억 못해. 나는 그런 돈 빌린 적 없다고. 줬소. 그럼 내일 관아에서 보시다. 저는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잠깐. 심서방. 최서방이 저를 불렀지만 저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어떻게 됐어요? 내일 관아에 가야겠소.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옥순이가 도와줄 것이오. 걱정 마시오. 다음 날 새벽 옥순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심서방님, 준비되셨어요? 그래, 옥순아. 차용증은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옥순이가 제 팔을 잡고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옥순이가 속삭였습니다. 심서방님, 원님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눈이 안 보이시니까 차용증을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요. 알겠다. 그리고 최서방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걱정 마라, 옥순아.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정월 초하루라 원님께서 직접 민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민원 있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 포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인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누구냐? 소인은 이 고을에 사는 심서방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원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소인은 앞을 못 보는 장님입니다. 장님이라. 그래서
이후 최서방이 3년 전 소인에게 500냥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500냥이라면 큰 돈이구나. 증거가 있느냐? 예, 원님. 차용증이 있습니다. 저는 품에서 여러 겹으로 쌓인 문서를 꺼냈습니다. 포졸이 그것을 받아 원님께 올렸습니다. 원님과 포졸들이 한 겹 한 겹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여러 겹으로 쌓여 있구나. 소인이 앞을 못 보다 보니 귀한 문서는 이렇게 정성껏 보관했습니다. 계속해서 겹을 벗겨냈습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아니, 이게 언제까지? 포졸이 투덜거렸습니다. 마침내 가장 안쪽에서 백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백지가 아니냐? 원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황한 척 말했습니다. 예? 백지라고요? 그렇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다. 아니, 그럴 리가. 분명 최서방이 차용증을 써줬는데. 저는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원님, 소인은 앞을 못 봅니다. 최서방이 차용증을 써준다고 했는데 설마 백지를 준 것입니까? 원님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장님을 속여 백지를 차용증이라고 속인 것이로구나. 최서방을 당장 잡아들여라. 예, 원님. 포졸들이 달려나갔습니다. 한참 후 최서방이 끌려왔습니다. 원님, 저는 억울합니다.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백지는 무엇이냐? 네가 장님을 속여 백지를 차용증이라고 준 것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애초에 차용증 같은 거 쓴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네가 심서방에게 500냥을 빌리고 백지를 차용증이라고 속인 것이 분명하다. 원님, 정말 아닙니다. 원님이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곤장 30대를 쳐라. 예. 포졸들이 최서방을 끌고 가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아야. 빌렸다고 자백하지 않을 테냐? 저는 정말 빌린 적이 없습니다. 으악. 곤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쇠로 만든 좀매로 치니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렸다. 빌렸다고 말해라. 안 빌렸습니다. 으악. 아파. 살려주세요. 20대를 넘어서자 최서방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빌렸습니다. 뭐라고? 크게 말해라. 제가 500냥 빌렸습니다. 최서방이 마침내 자백했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이놈, 장님을 속이고 돈을 빌려 갚지 않다니. 당장 하옥시켜라. 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냐? 소인은 최서방을 벌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빌려준 돈만 받으면 됩니다. 이웃끼리 원수되고 싶지 않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착하구나. 좋다. 최서방. 예. 한 달 안에 500냥을 갚아라. 그리고 심서방을 집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려라. 알겠느냐? 예. 관할을 나왔습니다. 최서방이 비틀거리며 제 곁으로 왔습니다. 심서방. 곤장을 맞아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소. 최서방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한참을 침묵 속에 걸었습니다. 심서방. 최서방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돈을 빌려준 것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서방, 솔직히 말하겠소. 돈은 빌려준 적 없소. 최서방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차용증도 가짜요. 백지일 뿐이요. 그럼 나를 속인 거요? 최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소. 어떻게 그럴 수가.
저는 지팡이를 땅에 짚으며 말했습니다. 최서방, 몇 해째 자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시오. 물꼬를 독차지하면서도 규칙대로 한다고 거짓말했소. 내가 앞을 못 본다고 얼마나 우습게 봤소? 그건 나도 사람이요. 억울하고 분했소. 하지만 앞을 못 보니 어쩔 수 없었소.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 것이오. 최서방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심서방,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욕심이 과했소. 최서방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물꼬를 독차지한 것도 미안하오. 당신이 앞을 못 본다고 함부로 대한 것도. 하지만 500냥은 너무 큰 돈이오.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소? 최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반성하고 있구나. 이 정도면 됐지 않았을까? 최서방. 예. 내가 원하는 건 500냥이 아니오. 그럼 자네 논 네 마지기를 내게 주시오. 그럼 500냥은 받은 것으로 하겠소. 최서방이 깜짝 놀랐습니다. 논 네 마지기라고? 그렇소. 자네 논 중에서 물골 옆에 있는 네 마지기 말이오. 그 논은 최서방이 가장 아끼는 논이었습니다. 물이 풍족하고 수확도 많이 나는 좋은 논이었지요. 그 논을. 최서방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싫으면 500냥을 갚으시오. 아니면 다시 관아에 가서 원님께 말씀드리든지. 아니요. 최서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소. 그 논을 드리겠소. 좋소. 그럼 내일 문서를 작성합시다. 다음 날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서방이 심서방에게 논 네 마지기를 넘긴다. 이로써 500냥의 빚은 청산된 것으로 한다. 어른들이 증인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논 네 마지기를 얻었습니다. 며칠 후 옥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심서방님, 축하드려요. 고맙다, 옥순아.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심서방님께서 용기를 내셨잖아요. 그래도 네가 계획을 세워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옥순이가 웃었습니다. 욕심쟁이는 결국 벌을 받는 법이에요. 최서방도 이제는 정신 차렸을 거예요. 실제로 최서방은 달라졌습니다. 심서방, 안녕하시오. 길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거들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물꼴은 이제부터 공평하게 나눠 씁시다. 고맙소, 최서방. 그 해부터 물꼴은 공평하게 나뉘었습니다. 저희 논에도 물이 충분히 왔고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게다가 얻은 논 네 마지기 덕분에 수확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방님, 올해는 쌀이 정말 많이 났어요.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은 없겠소. 마을 사람들도 칭찬했습니다. 심서방 참 대단해. 앞을 못 보는데도 최서방을 골탕 먹였다니. 욕심쟁이는 벌을 받아야지. 하지만 저는 최서방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최서방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심서방. 왜 그러시오, 최서방? 그간 미안했소.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소. 최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소. 앞으로 잘 지냅시다. 고맙소, 심서방. 당신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요. 그날 이후 최서방과 저는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서로 농사일을 도와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했습니다. 심서방, 올해 모내기는 같이 합시다. 좋소, 최서방. 세월이 흘러 저는 40이 되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비록 앞은 못 보지만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다.
그리고 최서방과의 이야기, 가짜 차용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렇지. 거짓말이었지. 그럼 나쁜 일 아니에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도 고민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니까. 하지만 최서방이 몇 해째 아버지를 속이고 있었단다. 물꼬를 독차지하면서도 규칙대로 한다고 거짓말했지. 때로는 부당한 일에 맞서야 할 때가 있다. 아버지는 앞을 못 봐서 힘으로는 최서방을 이길 수 없었어. 그래서 지혜를 썼지.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거짓말해도 괜찮아요? 아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야. 하지만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단다. 물론 그 후에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최서방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요? 좋은 사람이 됐단다. 이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이웃과 공평하게 지내지. 아들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대단해요. 앞을 못 봐도 지혜로 이겼잖아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아, 기억해라. 사람은 약점이 있어도 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단다. 그리고 욕심은 결국 화를 부르고 상생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란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재우고 제 곁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오늘 아이들한테 좋은 이야기 들려주셨네요. 그랬소? 네. 비록 앞은 못 보셔도 서방님은 누구보다 지혜로우세요. 아내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앞을 못 보지만 저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었고 좋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창밖에서 가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벼 익는 냄새가 났습니다. 올해도 풍년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계속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반겨주세요. 감사합니다.